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UC 버클리 학부모들이 최근 캠퍼스 주변에 치솟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사설경비원을 동원해 학생들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 치안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연이틀 총격살인과 무장대치극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와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으면서 최근 국토안보부 요원들로부터 장갑차까지 동원한 자택급습을 당한 힙합 대부 퍼프 데비 스캔들에 영국 해리 왕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재외선거가 어제 막을 올린 가운데 LA 총영사관에서도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까지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기금 고갈로 곧 종료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볼티모어항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의 실종자 가운데 2명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당국은 이 사고 조사에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다리를 무너뜨린 화물선이 불순물이 섞인 저질 연료 탓에 동력이 꺼져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항의 교량 붕괴로 항만 노동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며 보험사들이 천문학적인 보호맥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항이 무기한 폐쇄되면서 사고 복구부터 물류 대란까지 전방의 충격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산업 전반의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물류항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의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2,000건 줄어든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잠정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2분기 약세 전환을 우려하면서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 리버먼 전 상원의원이 어제 낙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새벽 2시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유세 장소로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것이 민생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해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용산에서 선대의 출정식을 열면서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향 부산에서 일으킨 동남풍을 전국으로 밀고 가겠다고 선거전에 돌입했고 이준석 이낙연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날보다 2.5원이 하락한 134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의죠.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정현호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작합니다. 요즘 LA론에서 강철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KTLA 방송에 따르면 최근 LA 차이나타운에서 60대 여성이 강도범에게 핸드백을 강탈당하는 상황에서 강도범에게 맞서서 대항하다 강도범이 휘두른 칼에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범은 이 피해 여성을 도우려던 굿사마리탄도 칼로 찌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강도범들한테 맞서다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는 케이스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치안 부재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8만 달러까지 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몰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기금 고갈로 곧 종료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자격 조건을 갖추고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한인 주택 소유주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총 예산 10억 달러 가운데 이미 8억 2,300만 달러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관련 기금이 수개월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까지 가주 전역에서 주택 소유주 33,500명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주택 소유주는 대부분 소득이 그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중간 소득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주정부 당국은 몰기지 납부금 연체, 재산세 체납, 융자 상환 연그 등 주택 소유주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 CAmortgagerelief.org에서 가능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신청자들을 위해서 LA 한인회에서도 이 프로그램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학부모들이 최근 캠퍼스 주변에 치솟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사설 경비원을 동원해 학생들 신변 보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UC 버클리 측은 캠퍼스 경비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수년 새 UC 버클리 캠퍼스 주변에서 강절도와 성폭행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자금을 모아 사설 경비를 고용해 캠퍼스 순찰을 맡겼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UC 버클리 학부모들이 마련한 사설 경비원들은 Safe Bears Ambassador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저녁 6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캠퍼스 주변에서 순찰을 도는데 무기를 소지하지는 않지만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4만 2천 달러를 모아 6명의 사설 경비원들을 채용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한시적으로 사설 경비원을 동원해 캠퍼스 내 학생 아파트 주변에 순찰을 돌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최근 봄방학을 맞으면서 사설 경비원 프로그램은 일단 종료됐습니다. 학생들이 사설 경비원들에게 에스코트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경비원들이 캠퍼스 주변에 순찰을 돈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를 방지하는 데 일조한다고 세이프 베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이프 베어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총 1,300명입니다. 캠퍼스 주변에 늘어나는 범죄율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가 사설 경비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이프 베어스 학부모 그룹은 지난 2022년 UC 버클리 캠퍼스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면서 결성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최근 UC 버클리 캠퍼스 주변에 범죄가 치솟고 있는데 학교 측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내 UC 버클리 캠퍼스 주변에서 강절도와 성폭행 사건이 큰 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차량 절도 사건이 폭증했습니다. 2021년에 81건이던 차량 절도는 이듬해인 2022년에 307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차량 절도 사건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e-스쿠터나 e-바이크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캠퍼스 주변에서 총 7,960건의 재산 범죄와 폭력 범죄가 보고됐는데 전년보다 700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학 측에서는 학부모들의 사설 경비원 동원에 못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대학에 도네이션을 해주면 대학이 알아서 시큐리티를 강화할 것이라며 사설 경비원의 존재 자체가 캠퍼스 치안이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사설 경비원들이 제대로 트레이닝을 거쳤는지도 조회해 볼 수 없어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대학 캠퍼스 경비 문제는 대학과 조율해서 이루어져야지 학부모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 측은 현재 45명의 캠퍼스 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부터 대한민국 총선의 재외선거가 막을 올렸습니다. 투표소가 마련된 LA 총영사관에도 어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7일 LA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선거 투표소에서는
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한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투표 참여율기를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한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참여 과정이 필수적인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과정은 재외선거 전 영사관 측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어렵지 않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고국의 어수선한 전국의 안정을 되찾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이번 투표 참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을 통해 출범한 정부의 실망감이 크다고 전하며 변화를 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 선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제는 우리가 2년을 겪었는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렇지만은 LA에서도 심판하는 것이 대세라고 난 생각을 해서 일도 제껴두고 지금 투표하러 왔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항상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권자로서 제 소신 있게 제 목소리 하나를 내는 거죠. 모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저출산 문제, 세금 문제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남성은 이번에 투표한 후보가 현재 처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있어 해답을 내놓기 바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국가 세금을 좀 많이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복지자금이다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건 좋은데 그래서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후원을 하는 건 좋지만 세금을 좀 국가 재정을 좀 낭비하지 않는 정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한 여성은 한국 정부의 재정이 부실한 상황인데 부실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해줄 후보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거기 인구 문제 좀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는 0.73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면 될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사람 뽑았어요. 황성원 선거관은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이디를 집에 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투표소 방문 시 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외 부재자분들께서는 본인 아이디를 챙기시고 비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영주권이나 비자 원본을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름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별도의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참하시면 더 부드럽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선거 투표소는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10명 중 1명은 빈곤에 시달린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인종별로 한인도 같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7일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아시안 중 10%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인종별로 구분했을 때 한인도 역시 아시안 전체 평균과 같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빈곤층 중에는 대학 학위를 가진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25세 이상 아시안 빈곤층 약 3명 가운데 1명이 학사 학위 이상 보유자로 조사된 것입니다. 아시안 빈곤층은 미국 태생보다 이민자가 더 많았고 영어 구사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세 이상 아시안 이민자 가운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비율이 빈곤선 이하 집단에서는 44%, 빈곤선 초과 집단에서는 61%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LA시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지금 파장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최근에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레이먼드 첸 전 LA 부시장도 이번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부정부패 스캔들과 연루돼서 어제 공갈, 뇌물수수, 사기, 위증 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국 뉴스룸 연결합니다. 에릭 가세티 전 LA 시장 시절 LA 부시장을 역임했던 레이몬드 첸 전 부시장이 27일 공갈과 뇌물수수,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부정부패 혐의로 지난 1월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변호인 측이 최종 변론을 마친 지 불과 24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레이몬드 첸 전 부시장이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이 LA 시내에 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결정적인 중간자 역할을 했다고 이번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첸 전 부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직접 뇌물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첸 전 부시장의 유죄 판결은 일명 카지노 로얄이라는 작전명으로 연방정부가 그동안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혐의 수사를 벌이면서 불거진 여러 건의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첸 전 부시장은 지난 2016년까지 LA시의 건물 안전부서를 총괄했고 에릭 가세티 전 시장 시절 LA시의 경제개발을 책임지는 부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첸 전 부시장이 후이자 전 시의원이 중국계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어레인지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고객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이권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다운타운을 대표하는 오피스 스카이타워인 777타워가 한국 부동산 투자기업에 매각됩니다. 소유주의 부채 상환 포기로 매물에 나온 52층 37타워는 LA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상환 부채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수가격에 판매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값에 팔리는 777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777 타워 매각을 두고 시장에서는 침체에 빠진 LA 오피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확인하는 또 다른 사례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피스 부동산 투자에 적기가 도래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함께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부동산 투자업체 브룩필드 프로퍼티스가 매물로 내놓은 이 777 타워 인수를 위해서 한국의 부동산 투자업체인 칸서스 자산운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의 부동산 개발 그룹인 HMG에 인수된 지 5년 차인 칸서스 자산운용은 이달 초 부동산 개발 본부를 신설하고 한국 내에서 750억 원 규모의 여수 오피스텔 매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판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수익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 이번 777 타워 인수는 칸서스 자산운용에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투자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의사를 사칭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다는 명목 등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미주 한인 여성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한국검찰은 27일 51살의 한인 정모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인적인 신뢰관계를 악용해서 오랜 기간 심각한 사기 피해를 야기해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그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4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동생은 6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정 씨는 광주의 모대학병원에 교환 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고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하면서 거짓 소개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 하는 것을 노리고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가기도 용이하다고 속여서 거액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3월 2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이 오늘 아침 출근길 안개와 구름으로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이렇게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돼서 여전히 일년권을 약간 밑도는 상태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 반복되겠고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떨어져 60도 초반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무려 50도 후반대까지 뚝 떨어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1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68도, 45도, 해안 지역은 62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3도, 낮 최고 기온은 5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뮤직 인더스트리의 거물 이 퍼프 데디라는 사람에 대한 이 정부 수사 때문에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매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최근 국토안보부 요원들로부터 자택급습을 당했는데요. 이 힙합 대부, 이 퍼프 데디의 스캔들에 영국 해리 왕자의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원래 션 디디 콤인데요. 사실은 업계에서는 그저 퍼프데디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힙합 아티스트면서 프로듀서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도 I'll Be Missing You 같은 곡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이 사람은 이 레코드 레이블 배드보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수많은 뮤지션을 스타로 만든 파워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슈퍼볼 경기 해프타임에서 공연한 어셔도 이 사람이 배출한 스타입니다. 며칠 전에 이 퍼프데디의 홈비 힐스 맨션, LA의 굉장히 그 부촌 지역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마이애미의 맨션을 갖고 있는데 이 두 군데 맨션에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택을 샅샅이 뒤지면서 이제 수색하면서 뉴스가 돼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국토안보부의 대대적인 그 자택 급습은 퍼프데디를 상대로 제기된 성매매, 성폭행 소송 수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관련 소송은 전부 뉴욕에서 제기됐고요. 현재 뉴욕 검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집단 성폭행,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가 모두 적용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퍼프데디가 자신의 홈비 힐스 맨션 그리고 마이애미 맨션에 와일드한 파티, 굉장히 그 난잡한 파티를 열고 파티에 초청된 게스트들의 흐트러진 모습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서 이 확보된 영상을 가지고 후에 게스트들을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협박용으로 영상을 모두 보유하면서 법 위에 군림해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맨션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파티에 초청된 게스트들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퍼프데디를 상대로 뉴욕의 4건의 성폭행, 성매매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영국의 해리 왕자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 소장에서 원고는 퍼프데디가 자택에서 연 파티에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 그리고 해리 왕자 같은 영국의 고위 인사도 모두 초청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뉴욕타임즈, 포브스, 인디펜던트 등 주요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부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는 어제 오늘 이 퍼프데디와 해리 왕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유포돼서 서큘레이트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영국의 왕자인 만큼 이 주요 언론 매체들도 확대 해석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퍼프데디가 워낙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오래 활동을 해왔고요. 또 거물이기 때문에 해리 왕자와 친분이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해리 왕자가 퍼프데디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리 왕자가 성매매나 성폭행 등 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요 매체들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국토안보부 급습에 장갑차까지 동원되면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거물에게 이처럼 강도 높은 수색을 벌인 것 자체가 이미 정부가 관련 혐의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볼티모어항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로 인해서 항만 노동자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보험사들이 많게는 40억 달러 이상의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제항만 노동자협회 ILA 볼티모어 지부장 스캇 카워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일자리가 사라질 ILA 노조원이 2,400명이라며 이들이 급여를 받고 가족을 계속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ILA 측은 연방정부 등과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고 메릴랜드 주의회도 이번 사고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보험사들이 천문학적 보험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볼티모어항은 작년 처리한 기준 미국 9위인 주요 수출입항이고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를 비롯한 화물 물류에 지장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상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리 붕괴를 포함해 이번 사고에 따른 책임보험 지급액이 기존 최고 기록인 2012년 코스타 콩고르디아 크루즈선 사고 당시의 15억 달러 규모와 비견할 만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신용평가사 모닝스타의 한 애널리스트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항만 봉쇄 기간과 또 사업 지장에 대한 보상 성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험 액수는 20억에서 40억 달러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은 부동산, 화물, 해상, 책임, 무역신용 같은 다방면에 걸쳐서 손실 가능액을 평가하고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동부에서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항이 화물선 충돌에 따른 다리 붕괴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사고 복구부터 물류 대란까지 전방의 충격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볼티모어항이 폐쇄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던 주요 기업들이 대체 경로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물동량 증가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운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형 교량 프란시스 스콧 킷 브리지 붕괴로 폐쇄된 볼티모어항이 언제 운영을 재개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볼티모어항이 수출입 모두의 중요한 항구다라면서 수로가 아무리 빨리 재개방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케이브리지 재건축이 빠르지도 쉽지도 저렴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면서 다리 재건축과 고속도로 복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케이브리지가 처음 건설될 당시에는 5년이 걸렸다라면서 이것이 재건축에 5년이 걸린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볼티모어항 운영 재개는 케이브리지 재건축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볼티모어항 폐쇄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과 관련해서 오늘 해운사, 공급망 파트너들과 모여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붕괴 사고 여파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볼티모어항이 내륙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직통 철도 노선 2개와 연결돼 있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선호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티모어항은 대서양과 미국을 연결하는 주요 관문이자 미국 최대 자동차 수입항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와 소형 트럭 84만 7천여 대를 취급했는데 이는 13년 연속 미국 최대였습니다. 이 미국의 수출 주요 경로가 마비되면서 완성차 업체와 해운사 등 업계에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더 큰 희생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직전에 긴박했던 경찰 무전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엔진이 꺼진 채 볼티모어항의 교량을 향하는 대형 화물선. 통제력을 상실하자 화물선은 조난 신호를 보냈고 같은 시각 메릴랜드주 교통경찰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One of you guys on the south side, one of you guys on the north side, hold all traffic on the Key Bridge. There's a ship approaching us, just lost their steering. 인근에 있던 경찰관이 바로 응답합니다. Let's start. I'm holding traffic now. I was dragging, but we stopped prior to the bridge, so I'll have all outer loop traffic stopped.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다리 위 인부를 대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I'm not sure where. There's a crew up there. We might want to notify whoever the foreman is, see if we can get them off the bridge temporarily. 하지만 불행히도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Team dispatch, the whole bridge just fell down. Start, whoever, everybody.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경찰의 교신은 조난 신고 후 교량 충돌까지 90여 초 동안에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기민한 교통 통제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숨진 2명을 포함해 6명은 모두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에서 미국에 일하러 온 이민자들로 확인됐습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볼티모어항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6명 실종자 가운데 2명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두 남성의 시신은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중앙부 근처 약 7.6m 수심에서 트럭에 실린 채 발견됐습니다. Divers recovered two victims of this tragedy trapped within the vehicle. Their family members were notified just over an hour ago in person by Maryland State Police personnel. 이들 2명은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35살과 26살 남성입니다. 경찰은 수색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닿기 어려워지면서 심해에서의 추가 시신 수습을 중단했습니다. 교량 노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메우던 작업반원 4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have no doubt that we will be able to pull this together in hopefully 12 to 24 months.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낸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에는 위험 물질이 다수 실려 있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That's 764 tons of hazardous materials, mostly corrosives, flammables, and some miscellaneous hazardous materials, class 9 hazardous materials, which would include lithium-ion batteries. 한편 미국 동부의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항이 이번 사고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물류 대란 등 전방위 충격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에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충격 완화 구조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붕괴된 볼티모어항의 2.6km의 길이 프랜시스 스캇키 브릿지는 47년 전인 1977년도에 완공된 다리로 선박 충돌 시에 충격을 완충하는 교각 보호 구조물인 펜더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와 다리 건설 기준을 정하는 미국 주 도로와 교통행정관 협회는 1994년 선박 충격을 완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다리에 이 펜더 같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구식 교량에 이 펜더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메릴랜드주 당국이 이번 사고 교량에 펜더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주교통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은 이번에 사고가 난 달리호의 4분의 1 크기였고 현재 평균 선박 크기는 1970년대 후반과 비교할 때 무려 6배 커진 상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이 오늘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기관들에게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정부의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서 검증과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올해 12월까지 업무에 활용하는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숙련된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고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와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공항의 얼굴 인식부터 시작해서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에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의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에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자사가 개발한 AI가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 이를 연방정부에 통지하고 AI에 대한 안전 테스트 결과 그리고 주요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발달에 따른 산업 전반의 영향에 관심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각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물류망 개선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물류업체들이 AI를 고객 지원용 챗봇 등에 활용하던 데서 더 나아가 물류 비용을 줄이고 유통 속도를 높이는 한편 날씨 변화 등에 따른 혼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셀로니스는 간신료 공급 업체인 마스와 협력해서 생성형 화물 물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식품업체가 날씨 등의 요소를 평가해 냉장 차량 이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해왔는데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는 작업의 80%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셀로니스 측의 설명입니다. 또 운송 비용이나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적시에 운송이 가능해서 효율성이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할인 여부 등 공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비교하는 데도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 의류 소매업체인 스레드업 측은 물류센터에서의 처리량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제품의 특징을 직접 웹사이트에 입력하도록 하는 대신에 AI 기술을 이용해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자회사로 물류망 서비스 제공업체인 우버 화물은 해운회사들이 어느 해로가 자주 막히는지 화물 운영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는 챗봇도 개발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에서 거품 경고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전략가 등 투자 전문가들이 2분기 약세 전환을 우려하고 주요 투자은행인 JP몰건과 골드만삭스도 조정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면서 투자 자산과 투자 지역 다변화 등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이른바 버핏 지표에서도 거품 우려로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 커진 만큼 앞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CNBC 방송은 금융기관 최고 투자 책임자, 주식 전략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00명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2분기로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약세 전환이 가까워졌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만이 연준이 즉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91%는 점진적인 인하를 선호했습니다. 61%와 13%는 각각 올해 금리 인하가 2회와 1회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회 금리 인하를 예측한 응답자는 26%에 그쳤습니다. 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52%나 됐고 이는 지난해 4분기 조사 당시의 23%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안보 위협으로 지목된 중국의 생명공학 기업 OC앱텍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중국으로 유출했다는 내용의 정보당국 보고가 있었다고 오늘 아침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비밀리에 보고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는 연방수사국 FBI와 국무부 또 국가정보국이 주도했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생명공학 기업과의 거래 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 10여 명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당국자들은 우시앱텍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고 상원에 보고했습니다. 이들 정보기관이 표명한 우려에는 우시앱텍이 미국 고객의 지적자산을 동의 없이 중국 당국에 이전했다는 최근 정보 보고가 다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적대국가 생명공학 기업의 스파이 활동을 금지해 미국인의 유전 정보 유출과 악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바이오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대형 기업 인수합병 M&A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투자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글로벌 M&A 시장에서 거래 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는 1분기에 11건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형 거래 11건의 총 규모는 2,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0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와 테크, 금융 분야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건은 금융사 캐피탈원이 신용카드 브랜드 다이너스클랩을 보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350억 달러에 인수한 것, 그리고 반도체 설계 설비 제조업체인 시놉시스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엔시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 것입니다. 시리그룹 투자은행 부분 책임자 타일러 릭스는 기업들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0억 달러 미만 거래를 모두 포함한 M&A 전체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3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는 30%가 늘어났습니다. 규모가 큰 거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M&A 거래가 지극히 부진했습니다. M&A는 코로나 당시에 초저금리에 힘입어서 크게 늘었다가 이후에 급격히 줄어서 지난해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M&A 증가에 일조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더 쉽고 적은 부담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가 자체 개발한 첫 번째 전기차 SU7을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출시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입니다. SU7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8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은 265k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제로백은 2.78초입니다. 배터리는 중국 BYD와 닝서스 다이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샤오미는 SU7 개발에 BMW와 벤츠에서 일했던 디자인팀이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폴쉐와 많이 닮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한편 애플이 약 10년간이나 매달렸던 전기차 프로젝트를 최근 철회한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애플을 베끼는 카피캣으로 불렸던 샤오미가 전기차 분야에서는 빅테크 가운데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또 하는 분들 이번 주에 파워볼 이 로또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 금액이 9억 3,5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젯밤 추첨해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잭팟 당첨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자는 지난 뉴이얼스 이브에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37번 동안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 금액이 불어났습니다. 다음 추첨은 이번 주 토요일 밤입니다. 파워볼 잭팟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대 1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와 2부 모두 마칩니다. 진행의 정현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